자, 그럼 먼저 올해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어 분석에 앞서서 얼마 전에 3월학평이 있었어요. 그 3월학평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또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영어의 강자이신 우리 강승모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3월 학평이 주는 의미. 네. 기본적으로 고2 학생들이 고3 올라가서 처음 보게 되는 모의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았던 실력이 고3이 되면서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 열심히 한 학생들 자기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전년도 수능 문제를 상당히 반영해서 네. 출제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네. 절대평가에서 자기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가늠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자기가 상대평가에서 받을 등급보다 네. 하나나 두 개씩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자기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해주는 의미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좀 공부 좀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 붙은 학생들 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이게 연계가 없잖아요. EBS.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학년 초에 또 보는 시험이고 그래서 네. 네. 너무 또 이걸 가지고 자기를 속단하고 막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네. 진짜 참고 삼아 보고 네. 여기서 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네. 1년을 끌고 가는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네. 이게 제가 아이들 고3 아이들 지도할 때 하는 얘기인데 한 4파트로 아이들을 나눠주거든요. 시기를. 네. 했을 네. 때 12, 1, 2월하고 3, 4, 5월 그다음에 6, 7, 8월 그렇죠. 9, 10, 11월이라고 했을 때 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앞에 2번이에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때 찾고 메꾸는 작업. 네. 두 번째로 3, 4, 5 동안에 자신의 구멍을 찾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험은 정말 내가 뭐가 모자란지, 어휘가 모자란지, 뭐 독해 구문이 모자란지 아니면은 정답을 찾는 문제 테크닉이 모자란지 그 모자라는 데를 찾아서 메꾸기 위한 어떤 테스트다라고 의미를 좀 너무 확장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 3월학평이 어떻게 보면 이제 3학년 입장에서는 1, 2학년 때 배운 전범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들은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성적 안 나온 친구들은 내가 이대로 가면 90점 1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월학평 포함해서 4월, 7월, 9월, 10월이죠. 이런 이제 시도교육청 학력평가는 졸업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또 졸업생이 또 매년 보면 20%를 초과해서 또 진입해 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같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염두에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취약점을 좀 빨리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어떤 계기로 학습 전략을 설정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어 영역 특집 수능에서 성공하는 법, 먼저 3월학평 영어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뭐 한간에는 쉽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또 혹자는 아니다. 1등급 안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변별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렵게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주 쉽지는 않았다. 학생들 반응이. 예. 학생들 반응은 네. 생각보다 쉽게 생각했는데 어려웠다. 이런 학생들이 꽤 됩니다. 네. 이거 뭐 제가 생각해서 추론하는 게 아니고 네. 그 EBS 사이트에 네. 학생들 2,00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어려웠다가 한 30몇 %,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그 합치면 86%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정답률 분석을 해보면 작년 수능 대비 이번 정답률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답률이 조금 더 낮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작년 수능에 비해 쉬웠는데 학생들은 체감을 좀 어렵게 했다. 왜? 절대평가로 바뀌면 쉬워질 거 아니냐.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 전부터 만점자를 1% 목표치로 두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네. 2015학년도부터 계속 수능이 조금씩 절대평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죠. 절대평가 9개 구간으로 학생들을 나누는데 거기에 한 급간마다 9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내면은 정말로 변별력이 전혀 없는 시험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해서 지난 우리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이 1등급 94였는데 그렇죠. 그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 중위권이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은 94였지만 또 3등급은 78이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추세로 갔다고 봤는데 이병훈 선생님 또 직접 풀어보시고 느낌이나 네. 이런 것도 좀 학생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죠. 쉬워졌어요. 네. 제가 볼 땐 쉬워졌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어렵다고 느끼는 건 제가 볼 때 지문에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답을 고를 때는 지문의 어려움에 비하면은 그냥 매력적인 오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마 체감 난이도 대비 아마 성적은 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올랐습니다, 점수는. 예, 그래서 지문은 어려웠지만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학평에 만약에 졸업생이 가담을 했다라면 등급 컷에는 반드시 또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영어가 졸업생이 들어오는 거, 이제 응시 집단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을 크게 안 하는 편인데 등급제로 바뀌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네,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지난 수능 영어에서 이제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이 한 8% 정도 네. 우리가 그렇게 지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평가 영역에서 1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냐? 우리가 해달란다고 평가 교수들이 할 건 아닌데. 아니, 참고할지도 모릅니다. 참고할지 몰라요? 그럼요. 입시 분석이 그 정도로 보고 파워가 있습니다. 세진 건가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 이병훈 선생님? 저는 한 15에서 20% 정도 1등급을 좀 헬기로 뿌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어는요 수능을 본다 안 본다로 공부를 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될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글로벌 시대에 융합 인재, 창의 인재라면 네. 영어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이 성적 받는 거에 얽매여서 아이들이 수업 영어로 몰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 실력 있죠. 네. 네. 대화하고 소통하고 방송을 듣고 책을 읽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서 저는 좀 많이 뿌려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정말 이상적인 얘기를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현실 앞에서는 네. 조금 네. 저 그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실이 우리가 수능 입시 제도라는 속 안에서 절대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안에는 없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컨대 절대평가로 바뀐 한국사 시험을 보시면 네.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감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거의 모든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네. 한국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만점으로 쳐줘요. 문과는 3등급까지도 네, 3등급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네네. 고대는 3등급, 연대는 4등급.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절대평가로 바뀐 시험에서 변별력에 대한 확보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시험에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네. 작년에 어렵게 나온 시험이라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8% 1등급 그 정도 전후 그러니까 7에서 9% 전후가 네. 적당하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30%다 같이 손잡고 30%? 아니 정시 입시의 영어 비중이 굉장히 미미해졌거든요. 네. 그럴 거면 다 같이 그냥 1, 2, 3등급 받았으면 좋겠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어 교육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극단적으로 하면 영어 시험 없애고 네. 영어 시험으로 외국어 없어도. 하나로. 저 영어 강사지만 뭐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 직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하고 또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하고 또 이걸 반영하는 대학의 입장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막 걱정되는 게 이게 너무 공학적으로 들어갔는데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무려 117개 대학이니까 영어를 한 30%나 20%까지 1등급을 만들어줘 버리면 결국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가지고 변별을 하는데 동점자 처리할 때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받아보지 못한 등급을 받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 뒷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머지 3개 영역을 못했을 때는 정말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습에 좀 더 정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네. 그 작년 수능에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네. 20%예요. 네, 한 11만 명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거죠. 네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거기랑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등급이 30%가 되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미미하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풍선 효과 분명히 나옵니다. 정시에서는.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영어가 절대평가에서 의미를 갖는 건 오로지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최저 기준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존처럼 최장력 기준을 유지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경희대인데 네. 그러면 2개 2등급, 2개 합 4 이렇게 되면 영어 2등급이 80점만 맞아도 되니까 조건합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상당한 대학들이 체제를 변경시켜가지고 영역을 늘리거나 뭐 2개 했던 대학이 3개, 4개 하거나 네, 네. 아니면 강화를 해가지고요. 뭐 3개 합 6을 요구하다가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3개 합 5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등급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등급 좋은 것에 대한 잠깐의 기쁨 이건데 대학은 또 상당히 까다롭게 뒤에서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위권 대학은 항상 봐주지 않습니다. 네.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는다. 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요. 많죠. 예, 작년에 영어가 이제 진짜 네. 그 전략 과목인 친구들은 그럼요. 굉장히 슬프죠. 상실감도 예. 크고. 제가 작년에도 정시지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막 수학이 1등급에서 좀 떨어졌는데 영어로 덮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국어가 좀 안 나오는데 영어로 잘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 힘든 고3 생활에 음. 내가 그래도 한 과목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과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 내가 진짜 다른 공부할 때 힘들지만 내 영어 할 때만은 영어에 의지를 해가지고 마음을 다시 있어. 그런데 예. 그게 영어였던 학생들은 지금 되게 멘붕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쉬워지는 게 꼭 모두를 위해서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크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동전의 양면을 다 같이 보자고요. 분명히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아니었는데 2등급을 처음으로 맛본 학생도 있지만 분명히 피해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 평가는 이제 17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져서 출제됐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45문항 중에 듣기 평가가 17개 네. 나왔어요. 그다음에 독해가 28개 이루어졌는데 2점이 35문항이고 그리고 3점짜리가 10문항이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선생님 그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 어떤 것이고 또 신용 문제는 있었는지 우리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 10월 2일 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할 때요. 네.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 제도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 네. 문항수, 문항 배점, 네. 문항 유형 바꾸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실제로 이번 3월 학평에서도 작년 17학년도 수능과 거의 유사한 순서대로 네. 출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도 올해는 뭐 새로운 유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신유형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약간 접어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까다롭게 항상 나오는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인데 네. 빈칸 추론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아는 표현이 많을 때 유리하게 만드는. 예. 옛날에 2011학년도에 정답률이 13%짜리 찍기보다 더 낮은 그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100년 전의 경제학 지문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엄청 해가지고 추론을 해갖고 말을 어떻게 바꿔보느냐 이런 훈련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고득점 그리고 네.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네. 이번에도 실제로 그런 출제가 되었죠. 네. 근데 이제 또 신유형 문제가 혹시라도 출제가 되거나 네. 뭐 신유형은 아니더라도 딱 시험장 들어갔는데 허걱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쫙 읽었는데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지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지문이 다 그렇지 않다. 어쩌다 한두 개니까 그거는 조금 용기 있게 별표 치고 나중에 뒤까지 푼 다음에 돌아와서 환기해서 다시 읽는 것도 패스하고. 좀 요령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거 딱 보고 안 된다 해서 2번, 3번 읽잖아요. 그러면 페이스 말려서 네. 뒤에 쉬운 문제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고난도가 나오거든 네.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